독도에 관해서 누구도 우리 전국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독도도 확실하시고 특히 그 울산 출신 박어둔 씨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대학을 또 일본 자금을 받아 일본에서 또 대학을 나오시고 그런데 일본에 시간 독도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좀 내한도 있지만 하여튼 독도에서는 뭐 타의 추적을 부려할 만큼 우리 외상 수원에 들어간 아주 박시간 교수님 모시고 오늘 강의를 듣게 돼서 대단히 영광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독도를 연구한 지 한 16년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래 제가 경제학 전공이고요. 경제학 계량경 이야기라는 주로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나 이런 거를 주로 일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국내 귀국해가지고 그 서울에 연구원에 있다가 우연찮게 독도연구소로 말을 듣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일본 고문서를 새로 본 거죠. 우리도 우리 옛날에 왕조실록 이런 거를 한자로 읽으면은 해독을 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그 고문서가 거의 초서체로만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자를 다 읽더라도 해독이 안 돼요. 중간에 뭐 이두 같은 것도 막 섞여 있고 그래가지고 독도 연구하는 걸 보니까 국내에서 일본 문헌을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5년을 엄청 공부했습니다. 일주일에 그 스터디 연구회를 3개, 4개씩 했습니다. 하면은 보통 한 2~3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일본인 교수들도 끼고 아니면은 이제 국내에 하나 가시는 분들도 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5년, 7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고문서가 제대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일본에서 발굴돼서 공개된 것들, 공개 안 된 것들도 제가 입수한 것들은 모조리 다 탈초를 해가지고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써먹지는 않는데 그게 엄청 돼요. 프린트하면 이 정도 그 A4용지 빽빽한 걸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로 일본 사료를 가지고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을 이게 맞는가 하는 것을 검증을 계속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일본 적어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일본의 관찰 문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관에서 기록한 기록물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다 라고 되어 있는 문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일본 영토가 아니다. 조선의 영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만큼은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렇게 자꾸 독도 도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경제적 이득, 그 다음에 정치적, 전략적 이득 때문에 계속 도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도발을 하고 그건 이제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일본 고문서를 보는 독도 해가지고 기본 강의안 만들었다가 여기에 안용복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어둔 이야기도 박어둔이라는 사람이 울산 출신입니다. 울산 저쪽에 청량면 목도리 지금 청량읍으로 바뀌었죠. 지금 그 뭐죠? 회사가 들어가 있던데 쌍용오일, 배수오일, 아니야 그 목도가 있는 예. 에소일 에소일 공장이 다 들어가 버렸는데 저희가 영남대에서 이 박어둔 그 용역을 박명우 의원님이 그 시장하실 때에 그때 1년 동안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박어둔 관련 사료도 발굴하고 해가지고 그때 울산에 조사를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그 에소일 공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염전 같은 거
이렇게 복원하고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시장님이 또 그 후에 또 국회의원으로 또 하셨고 국회에서 자주 뵀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와보니까 이거 뭐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안동복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장안산 이야기도 좀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우선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서 다케시마 아시아 문제의 다케시마라는 죽도 딱 펼쳐서 들어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 그리고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도를 다케시마를 한국 발음으로 읽으면 죽도라고 해요. 그래서 다케시마라고 읽어줘도 되는데 우리 땅인데 왜 다케시마라고 읽어주냐 해가지고 일부러 한자음으로 죽도라고 연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한편 국제법상으로도 분명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일본 고유의 영토. 원래부터 일본 영토다. 이걸 왜 쓰느냐면은 우리나라의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 거기에 싸움을 걸려면 자기들도 똑같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여기에 지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는 말 안 써요. 그건 이유가 있는데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게 국제법적으로 적극적인 영토 권한의 요건이 아닙니다. 멀더라도 저 멀리 있는 국가가 관리를 하거나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저지, 건지라는 그 영국의 섬이 있어요. 왜 소품종 중에 저지, 건지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없어졌는데 저수 말고 좀 다른 유구 그게 원래 저지라는 섬하고 건지라는 섬인데 그게 프랑스 바로 옆에 있어요. 저쪽에 잉글랜드, 브리튼이 있으면, 영국이 있으면 도바 해협을 끼고 건너와가지고 프랑스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게 영국령이에요. 그래서 페드라 블랑카인가 하는 섬도 그쪽 옆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영국 왕실에서 그 직관력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했다는 것 때문에 ICJ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이거는 영국의 영토다. 이렇게 한 판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게 반드시 적극적인 영토 권한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저쪽에 부산 앞바다에 그 대마도 보이잖아요. 보셨죠? 불과 한 57km밖에 안 떨어졌어요. 태종대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지난번에 제가 부산 갔다가 조카 애 돌잔치에 갔다가 숙취 나오는데 보이더라고. 단바지 예, 보이죠. 예. 옛날에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봤어요. 근데 일본 본토에서는 그게 120km가 떨어졌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대마도는 우리 땅이 아니죠. 과거에 세종 때 누구죠? 박이 아니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보내가지고 대마도 정벌을 하잖아요. 정벌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그것을 관리를 했으면 되는데 관리할 생각은 도저히 없었어요. 단지 외부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서 대마도를 종이품 품계를 조선조정에서 줬어요. 줘가지고 왕이 막히면 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세삼이라고 해가지고 대마도 가지고 그 땅이 평지가 별로 없어요. 땅 크기가 제주도보다 적습니다. 제주도의 한 60% 정도 돼 길쭉하게 해가지고 북섬 남섬이 있는데 그래서 섬이 두 개 서로 마주보고 있다 대치하고 있다고 해서 대마도예요. 그 쓰라는 게 고대 한국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인구가 한 3만 명밖에 안 삽니다. 안 사는데 전체 대마도 면적 중에 논이나 밭을 만들 수 있는 땅 평지는 거의 없고요. 그 산기슭에
밭을 입을 만한 땅이 한 5% 정도도 안 돼요. 근데 이 대마도라는 것이 과거에 일본에서 도망온 사람들 혹은 귀양 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다가 거기 정착을 했고 그 후손들이에요. 근데 인구는 늘어났는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육지가 보이니까 육지에 노략질을 계속 했던 겁니다. 삼국시대. 신랑 오면은 뭐 분황사 그 탑이 불타고 절이 불타고 가문사도 마찬가지고 신라의 그 과거의 절들 궁궐들이 외부들에 의해 가지고 화재가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때부터 약탈을 일삼았다. 그게 이제 고려 조선을 통해서 계속 그랬어요. 그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은 그 실록에 보면은 외부들이 수없이 와요. 인원수가 엄청 많습니다. 많이 올 때는 5,000명, 10,000명 이런 규모로 저기 공주까지 들어와요. 서해안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로 대단위로 노략질을 했는데 원래는 대마도 사람들이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노략질 하다가 일본 본토에서 오는 군사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아예 군대로 무장해가지고 그 해적행위 플러스 노략질까지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동해안은 계속 외국의 노략질로 시달렸다. 그리고 동해에 있는 섬이 2개가 있죠. 울릉도하고 독도가 있는데 울릉도를 사실은 460년 동안 섬을 비워뒀어요. 나뒀더니 예진적이 와가지고 피비린 내 나는 막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외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육지로 비란대를 시켜가지고 동해안에 노략질을 한다. 울릉도가 이 사람들이 주로 동해안에서 많이 건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은 육지에 지형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고려 후기부터 동해안에 외구들을 좀 건절시키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을 모조리 육지로 데리고 나와서 육지에 정착하게 하자. 해가지고 실시하는 게 세환 정책이라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오는 세환, 세출, 출심, 실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것을 최근에는 세환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울릉도 주민들 다 데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태종 17년, 1417년에 울릉도의 거민들을 모조리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해금, 한 사람 요즘 안 쓰다가 먼 바다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못 가게 하는 데가 남해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동해안에는 울릉도를 가지 못하게 해금 정책, 이걸 해금 정책이라고 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울릉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60년 이상 동안 1417년부터 1883년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서 육지 사람들을 다시 이주를 시킬 때까지 4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울릉도에 사람이 안 살았어요. 살았으면은 지금 같은 이 독도 문제가 발생할 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바다에 보이거든요. 일본에서 저기 독도까지 거리는 거의 157.5km. 근데 우리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거든요. 또 여기 울릉도에 보면 보여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울릉도 주변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저 섬에 건너가서 가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릉도 주민들은 없었지만 동해안에서 울릉도에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건너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영복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들이나 부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안에서 많이 올라가요. 검문도, 그 다음에 고흥, 그 다음에 여기 가덕도, 그 다음에 부산
이 사람들이 이 해류를 타고 쭉 해안선을 타고 쭉 올라와서 울산에서 최대 정비를 해요. 울산항이 여기가 굉장히 좀 잘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식량 같은 거 다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안선을 타고 장기로 해가지고 포항 영일만 밑에요. 장기로 해서 저기 영해라고 있어요. 영해에서 건너가요. 아니면은 울진까지 올라가서 건너가기도 하고. 근데 남쪽에서 올라가는 일반 백성들은 주로 영해까지 가서 영해에서 건너가거나 평해에서 건너가거나 이렇게 건너가요. 왜냐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은 해풍에 만나가지고 조난을 당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의 역사가 조선 태종 때부터 고종 때까지 1882년까지 울릉도에 역사가 없습니다. 울릉도 역사가 없다는 것은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에 대한 역사도 없어요. 울릉도 역사가 조선에서 관리가 울릉도에 세안을 나갔다. 술침 경찰관으로 파견됐다. 그 다음에 안동국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수토관을 정부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그게 1694년 9월부터 세안정책에서 수토정책으로 바꿉니다. 수토정책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201년 동안 계속되는데요. 1894년 12월까지. 근데 수토사를 지금 이야기에다가 옆으로 빠졌는데 수토사를 한 번은 그 삼척 옛날에 조선시대의 삼척이 도호부였는 혹시 아십니까? 삼척이 도호부였어요. 조선시대에. 들어보셨죠? 그거 몇 년인지 아세요? 삼척에 가시면 혹시 가시면 들어보세요. 영경묘, 중경묘라는 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태조 이성계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5대조까지 무덤을 찾았는데 그게 삼척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거 찾는데 400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원래 전주희 씨가 전주 쪽에, 전북 쪽에 있다가 아마 이성계의 조상이 거기에 지방이 호족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중앙에서 자꾸 변란이 생기면은 역적으로 몰리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역적으로 몰리고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못 쓰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파 싸움으로 아마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전주에서 그 일족을 몇 명? 300명이나 데리고 강원도 3척으로. 그리고 이성계는 고향이 어디죠? 전주? 예? 들어보셨잖아요. 연속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주? 함흥사사 그래서 함흥이 일바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함흥 그 영흥 그쪽에 덕원 이쪽이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그 태어나는데 자기가 일단 역성혁명으로 왕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조상 묘지를 찾아라 해가지고 전국에 요즘 따지면 선상을 걸고 했는데 막 수십 군데가 올 거 아니에요. 전부 돈 타려고.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보니까 이 전부 가상인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것을 지정을 안 해요. 그게 이제 조선 500년 기간 동안 계속 되다가 고종대에 와가지고 삼척이 그걸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삼척이 거의 맞을 것이다 라고 됐기 때문에 삼척을 옛날에 삼척군이었는데 삼척군 3편을 도읍으로 주고 진짜 맞는 것 같다. 대도읍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비슷한 게 안동도 있잖아요. 안동도 도읍, 대도읍이에요. 그거 들으셨나요? 안동은 어떻게 대도읍가 됐냐면은
그 후삼국 시대 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궁예하고 이렇게 겨루잖아요. 근데 이제 견훤이 잘 아시겠지만 원래 상주 사람입니다. 상주 사벌국 출신인데 통일신라 시대 때 그 굉장히 부패하고 지방고족 세력들이 군대를 가지고 있어갖고 궁궐이 굉장히 난립했어요. 그 중국의 근대 말기의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고족 세력들이 굉장히 힘이 커지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그 삼한 통일의 꿈을 갖고 있는 아들을 보고 이 꿈을 이루려면은 전라도 땅으로 가라. 전라도 백제 유민들의 그 소원을 풀 수 있도록 하면은 법을 이룰 것이다 해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간 게 저기 광주 앞에 무안으로 가잖아요. 갔다가 나중에는 전주 위에 전주에다가 수도를 옮기죠. 그래서 그 견훤이 막 그 태봉 후백제 신라가 대립을 했는데 그 신라 땅을 거의 다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그 다음에 태봉 땅도 막 잡아먹는데 그 궁예도 굉장히 포악한 군주였고 견훤도 굉장히 포악한 군주였어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또 아버지가 배신을 하고 왕년한테 투항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안동 이야기를 그래서 안동은 왜 안동이 됐냐면은 또 후삼국이 막 대시돼 있을 때 경주가 쪼그라들고요. 통일신라가 쪼그라들고 있을 때 견훤이 경상남도 지역 서부, 그다음 경상북도 중에서도 그 소백산맥의 안쪽을 거의 먼저 장악을 해요. 근데 그때는 벌써 궁예가 죽고 태조왕건이 이제 그 정권을 잡잖아요. 그 태조왕건이 이제 소백산맥을 넘어오려고 하니까 이미 경상도 땅에는 백제군들이 전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뭐냐면은 중령하고 문경 세대를 넘어가고 이제 예천으로 내려가는데 신라로 가려면 낙동강의 물길을 따라 이렇게 쭉 대대를 타요. 근데 견훤이 이미 경제에 와가지고 왕도 죽이고 왕자도 죽이고 막 포악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틈을 타가지고 안동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안동에서 견훤군하고 광건군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그게 무슨 전쟁이냐면 고창전 들어보셨어요? 고창전. 원래 안동의 이름이 고창군이에요. 고창. 근데 그때에 그 안동에 가서 많이 들었죠. 안동걸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안동을 보도라는 이 세 사람을 모셔놓은 게 안동시청 앞에 보면 삼태사라고 있어요. 사당이 있어요. 태사라고 해가지고 태사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해가지고 추적을 해주는 왕이. 그래서 그게 계속 나오는데 태조왕건이 이제 거기 들어갔을 때에 요 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거기 우두머리가 김선평이라는 사람, 안동김씨 시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짱구를 굴리니까 견훤이 거의 승세가 확실한데 견훤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하들을 모아가지고 의논을 해요. 우리 견훤을 밀어주면 그것이 이기는데 왕건을 밀 경우에 50%의 승률도 안 된다. 근데 견훤을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왕건을 도와가지고 하면은 왕건은 의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나중에 어느 정도의 그걸 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조합해가지고 왕건하고 견훤군하고 고창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고창 전투. 지금 차전놀이 아시죠? 차전놀이가 그거예요. 견훤군하고 왕건군하고
안동 그 낙동강에서 전투하는 그거를 재현한 게 찾아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겨우 왕건이 이겨요. 왕건이 이기고 난 뒤에 낙동강을 따라서 편집기로 막 내려와요. 그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이 김선평, 이 안동 고상 지역의 호족세력이었고 경제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결국 대구까지 와서 팔공전투 거리쪽 신순경이 거기서 막 죽고 뭐 그러잖아요. 대구에 가시면은 대구 시내도 그렇고 경산, 그 다음에 금호 그 일대의 지명 지금 저기 대구 수성구 시지 있잖아요. 이게 전부 왕건하고 관련돼요. 왕건이 겨누건에 대표가지고 도망쳐서 가다가 보니까 다리 반다리 떠 있어요. 그래서 반장어리고 시간도 막 치다가 왕이 도망쳤다요. 왕산이고 왕모가 하여튼 뭐 지명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도망쳐서 이제 또 보니까 저기 안 따라와. 안시. 예. 그리고 또 체제를 정비해가지고 아 이제 경주로 진격해야 되겠다.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 시지. 전부 다 그러시더라고요. 왕건하고 관련돼요. 근데 그리고 고려가 통일한 다음에 왕건이 안동 도와준 세장수 김선평 장하고 이 사람들을 본을 안동으로 하는 정을 사성을 해줘.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는 뭐 안동장씨, 안동김씨, 안동근씨는 원래 피가 같기 때문에 뭐 결혼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전혀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태사라는 걸 주고 안동을 줘. 고창에서 안동이 한자어로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동쪽에 편한 햇볕이 도는 편안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한자를 그냥 뭐 뜻으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중국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동이라는 말이 어감이 굉장히 좋은 어감이라는 한국의 지명 중에서 아마 한양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가장 괜찮은 명칭이 안동이라고 그러네요. 안동역에서. 네. 그래서 안동역에서 노래도 있잖아요. 안동역에서요. 안동역에서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저 대학 다닐 때요 안동 친구가 있어요. 그 안동 그 역 앞에 좀 넘어가면은 그 막 모래사장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때 장기대학이 안동 관전회의라고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뭐 눈이 그렇게까지 졌다고요? 안동에 눈이 안 옵니다. 안 와요. 그 다음에 노래 가사는 뭐 술 엉터리네 얼마도 없고. 제가 거기 제가 대학 다닐 때 청량산에서 겨울을 보냈거든요. 청량산은 봄하고 경계지절인데 거기는 눈이 좀 쌓여요. 근데 안동은 눈이 안 쌓입니다. 그리고 안동댐, 이마댐을 만들고 눈이 거의 안 와요. 1년에 눈이 쌓이더라도 한 2cm 쌓이는 게 한 5, 6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무슨 무릎까지 쌓이고 그 작사하는 그 누구예요? 김정근인가 하는 그 사람이 안동 사람인데 그건 좀 가장이고 말이야. 나이도 우리보다 어리던데 김정근인가. 눈도 안 보는 눈다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갖고 그때 안동 대도를 줘요. 그래서 안동이 경상도의 고을 중에서 대접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태조한 거예요. 그때부터 안동을 똑바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놨냐면은 한국에 의한 독도의 점거라 그래요.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다.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영수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이거만 해주세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일본 정부에서만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일본 정부가 아니고 시마니현의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케시마이라는 아시죠?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이 2월 22일인데 그거를 2005년에 만들어요. 제정이에요. 일본은 백주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라고 하는 날짜가 1905년 2월 22일이에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05년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 해가지고 그해 3월 16일 날 시마네 현 조례로 현의회에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보통 3월부터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이 돼요. 법적으로. 시마네 현의 날. 그러니까 나 그때 난리 났어요. 경상북도에서. 왜냐면은 경상북도하고 시마네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도가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일본의 그 현 도도부연하고 맺고 있는 게 거의 다 하나씩 다 맺고 있어요. 한 2개 맺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결이고 활발하게 되었던 게 경상북도와 시마네요. 그 다음에 도토리현과 강원도. 요게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으면서 양쪽 지방은 전설을 공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포항의 연호랑 세운여 들어보셨나요? 그게 시마네현에도 똑같은 스토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 15년 전에 연호랑 세운여 이야기를 일본에서 일본어로 이렇게 누가 니시코리라는 그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이 소설 작가예요. 일본에 가서 몇 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걸 써가지고 밑에서 한글도 이렇게 번역이 가고 그때 한 15년인가 18년인가 그때 전에 그 책이 나와가지고 그때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지금도 포항에서 매년 연호랑 세원여 학술대회를 10몇 년 됐을 거예요. 저도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그 정도로 시마네현하고 경상북도는 교류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경상북도의 공무원이 12명이나 시마네 현생에 풀립니다. 시마네 현생에서는 7명 정도 가요. 근데 2005년 3월 17일자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가 통과하고 난 뒤에 경상북도에서 그 자매기념관을 파기하고 공무원들을 돌려보내고 시마네 현행가 있던 공무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죠. 그리고 독도정책과를 만들었어요. 독도정책과 만든 게 언제냐면 그해 6월달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 중에 그래도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영남대학교에서 독도연구소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때 총장이 누구였냐면은 지금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하는 우동기 위원장 사시죠. 대구 교육감으로 했던 거기 그 총장 때에 독도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마네현에서는 뭘 만들었냐면 다케시마 문제연구소 해가지고 연구회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연구한 거를 2007년에 죽도 문제에 관한 최종 보고서 해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해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하는 문구를 집어넣은 결과물을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서 제출해요. 일본 외무성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검토도 안 하고 이건 고증도 하고 뭐 전문가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올린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일본이 계속 거짓말 치니까 우리 연구자들이 그러면은 일본은 일본 사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 사료를 이야기하고 서로 비교해서야 저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겠다. 그럼 좋다. 우리가 일본 사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일본의 논리를 부수자 해서 저를 비롯해서 한 2008년, 7년 이때부터 일본 고문서를 제도로 하는 사람들이 독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서 공개된 것들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다 입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분석을 다 해가지고 일본을 반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다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적어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라는 것은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내려가면서 서론이 너무 필요 없습니다. 아까 패널 인석의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시마니 현청이에요. 현청 본관. 그 다음에 여기에 다케시마 자료실이라고 옛날에 박물관 건물인데 여기 있어요. 거기 한 50평 남짓 되는 공간에 요 정도 되는 면적을 사무실로 쓰고 요거 한 1.5배 정도 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독도 관련 책자,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전시하고 있고 일본 국내에서도 모은 걸 적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가에레다 돌아오라다 심해요. 이게 계속 들어와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시마니 현 산하의 시와 정, 촌에 이게 다 설치가 됐어요. 요거는 전광판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 도시의 시청 앞에 가면은 이 광고탑이 쫙 가로로 세워져 있는데 그건 보통 한 18m 돼요. 거기에 가에레 다케시마, 우미 또 시마 또 우미. 그러니까 돌아오라 독도 그 섬과 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다. 굉장히 치밀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한국의 반박을 당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걸 수정해서 빼요. 말은 우리가 거짓말 썼다 이런 말은 한번 뱉어놨는데 못 주워 담잖아요. 그걸 이렇게 틀어가지고 유크라시처럼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논리를 계속 세우고 있다. 옛날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는 거 근거가 없으니까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이 확립됐다라고 하는 17세기 영유권 확립서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고유영토다라는 고유영토를 주장을 여기서 처음 해요. 그러니까 국토문제연구회의 보고서 그게 2007년입니다. 보고서를 외무성에 올리니까 외무성에서 2008년 2월부터 이거 게시됐어요.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일본 고유영토다 한 거예요. 요 거리입니다. 일본 요 죽도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 죽도라는 대죽자는 다케시마는 울릉도 이름입니다. 독도 이름은 송도였어요. 소나무 송자 마츠시마예요. 그건 마츠시마였고 요게 다케시마였어요. 근데 이 1905년 2월 22일에 편입을 하면서 원래 울릉도에 붙었던 이름을 울릉도는 울릉도라고 판명이 나버렸으니까 여기다가 또 이 다케시마라고 쳐붙인 거예요. 원래 다케시마는 울릉도. 근데 이 다케시마는 근세에서 근대로 올 때, 그러니까 일본이 메이지 정권이 수립되는 게 1868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메이지로 되면서부터 부국 강정책을 쓰고 군사력을 무장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군사적으로는 독일이나 영국의 전선 그러니까 전투함이죠. 이런 것들 기술을 다 해가지고 불과 한 20년 사이에 군사력이 엄청 좋아요. 심지어 국민들한테 세금을 30%, 40% 걷어가면서 강병을 해요. 그게 메이지 시대 때인데, 그리고 과거에 우리로 따지면 이조 말에, 부한 말에
선비였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영국으로 유학 보내고, 옛날에 우리 일본에 신사유람단 보내듯이 미국으로 한참 보내고, 그것도 한 2년 이런 식으로요. 영국으로 보내고, 독일로 보내고, 프랑스로 보내요. 이 사람들이 한 2, 3년 뒤에 미국에서 돌아오고, 영국에서 돌아오고 해가지고, 메이지 이 근대 정부의 토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대일본 제국이 기초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항상 중국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그 몽골 침입 때처럼 일본을 언젠가는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근데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중국이 아편전적으로 완전히 그냥 영국이 다 잡아먹었다는 러시아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이익선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한반도와 만주, 그 다음에 중국 일부까지도 일본이 거기에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거기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일본이 근대 이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또 뭐 있습니까? 중일전쟁을 치르면서 일본 국내에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전부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심지어 태평양전쟁 마지막에는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죽었지 일본 본토에서 전쟁 한 번도 안 치렀어요. 막판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폭 투하하면서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만,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 다케시마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면은 대마도를 통해서 부산을 건너는 방법, 아니면 후쿠오카 통해서 바닷길로 건너는 방법, 그 다음에 태평양을 가로질러 갈 경우에 태평양상에 섬이 3개가 있어요. 요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섬은 오키섬, 응기도라고 이 3개가 있는데, 이거는 일본 영역이란 말이에요. 독도는 바위섬이니까 여기 뭐 아무런 그 가치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울릉도가 그래도 사람이 살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군사시설도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84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1870년대 이르기까지 일본의 기록에 보면은 울릉도 개척론, 그러니까 다케시마 개척론 해가지고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막 굉장히 일본이 대마도를 러시아군한테 점령당한 적도 있어요. 우리 거문도 점령당하듯이. 그걸 막기 위해서는 다케시마, 울릉도를 일본이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한반도 만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때부터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1905년에 이 독도에 갖다 붙인 아주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 보시면은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사이에 몇 킬로 돼 있어요? 91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독도하고 오키섬 사이는 157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저는 157.5km고 우리는 이걸 160km로 돼요. 근데 울릉도 독도는 87.4km인데 더 먼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은 실제 거리보다 가까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본토에서 거리가 여기가 울진 주변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데가.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게 215km. 그 다음에 독도에서 저기 시마네현에 가장 가까운 데가 마츠에시예요. 지금 이즈모 대사라는 실사가 있는 곳인데 거기 직선거리가 한 220km 정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212km라고 해놨어요. 여기 외부송 홈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요건 뭐냐면은 일본의 지도인데 위키페디아라고 위키 백과사전 있잖아요. 위키페디아에 표시된 그 동해 지도인데 저 울진이 있고 그 다음에 울릉도, 울릉 아일랜드 돼 있죠. 그 다음에 저 오키섬, 오키 아일랜드. 그 다음에 독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상한 말이죠. 이게 프랑스어인데 리앙쿠르락스. 여기 보면은 울진에서
리앙코르락스까지가 216km. 그 다음에 리앙코르락스에서 마체까지가 220km에 달성해요. 매무성은 211km라고 일본에 가깝다고 해놨는데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리앙코르락스는 최근에 국제 지도협회 이런 데에서 거의 이 명칭을 써요. 왜 리앙코르락스가 됐냐면은 옛날에는 다케시마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다케시마 슬러시 독도라고 된 지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은 독도라고 된 게 10%에서 한 15%. 독도 슬러시 다케시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도협회 구글 뭐 사이트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항의를 한 거죠. 이거 대한민국의 독도를 왜 다케시마하고 변기를 했냐. 다케시마 없애고 독도로 해라. 해도 그것도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좀 검토해가지고 일부 오실 거 같아요. 그죠? 과거에는 다케시마가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독도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또 항의를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또 여기 또 다케시마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또 한국에서 또 항의를 했다. 그거를 1998년 신한일 어협정을 내면서 그게 엄청 빈번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2008년 이후에는 한일 간에 이 명칭을 두고 독도 명칭을 가지고 독도나 다케시마를 확실히 끌어오니까 국제사회에서 이거 일본 이름도 아니고 한국 이름도 아닌 제3의 이름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리앙코르락스가. 이게 왜 리앙코르락스가 됐냐면 태평양의 섬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섬 명칭을 보고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인도양의 섬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인들이 대항해 시대 때 섬을 발견하면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섬의 명칭을 붙여요. 원래 그 원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 이름 갖다 붙이고. 예? 왕, 예, 또 배 이름 갖다 붙이고. 배 이름. 사람 이름 갖다 붙이고. 사람 이름 선장이에요. 요 세 개입니다. 제일 많은 게 선장. 그 다음에 배가 배 이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선장 이름. 그 다음에 왕이라고 했었는데 왕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해군 제독이라든가 자기 직속 상방, 자기를 본국에서 파견해준 사람, 혹은 이웃 나라지만은 스폰서가 되죠. 자기가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있죠. 그래서 뭐 마젤란부터 쿠크 제도부터 뭐 오만 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리앙코르는 뭐냐면은 17세기가 되면은 아니라 18세기가 되면은 북태평양에 고래가 많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유럽 사람들이 고래를 잡으러 와요. 프랑스가 먼저 와요. 그 다음에 미국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고래를 막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하는데 이 리앙코르라는 것은 프랑스의 고래잡이 배, 포경선이라고 합니다. 포경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선장이 이렇게 여쪽에 홋카이도 쪽에서 이 동해 바다를 가늘러 내려왔겠죠. 울릉도에는 섬이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오키는 오키다고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바위섬은 지도상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발견했다. 우리 우산다라고 했고, 일본은 그 송도라고 했는데, 그래갖고 배 이름 따가지고 리앙코르락스라고 해가지고 지도에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영국 배가 와서 이름을 붙이고, 러시아 배가 붙이고, 프랑스 배가 붙여요. 근데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 프랑스 배가 붙인 리앙코르락스가 프랑스의 수로지, 영국의 수로지에 등재되면서 그게 이제 동양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세계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리앙코르락스라는.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름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게 언제냐면 1849년입니다. 근데 그 전에 러시아 배가 오면 1796년이거든요. 더 빠른데도 이 리앙코르락스가 문헌상으로 가장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지금 리앙코르락스로 붙여놓은 지도가, 외국 지도가 보면 서양 지도가 거의 리앙코르락스. 그 다음에 요 울진이라고 되는데, 울진이 지금 행정구역 어디죠? 네? 경상북도잖아요, 울진.
아십니까? 여기 울산은 오히려 울산은 원양을 잡아먹어가지고 원양을 울주군으로 만들어 놓고 광역시 옛날에 원양이 더 컸는데 근데 울진은 원래 강원도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강원도에 있느냐면요 1963년까지 강원도 서울특별시가 될 때야. 서울특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원래 강원도 소속이었던 강원도 울진군이었던 것을 경상북도로 이관시켜요. 똑같이 행정구역을 이관시킨 게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한에 또 한 군데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 금산이 전라북도에 금산군이 그거도 요 똑같은 시기 1963년에 1월 1일자로 전라북도 금산군을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통일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원래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공주에 있었거든요. 충청 감령이 그러니까 옛날에 충청도 도청이 조선시대에는 원래 충주에 있다가 그게 이제 조선 중기가 되면은 공주로 와 있었기 때문에 13도제를 쓰면서 남도와 북도로 바뀌면서 충청남도는 공주가 도청이 되고 충청북도는 이제 청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공주에 있다가 대전으로 나중에 옮기거든요. 대전으로 이관되면서 대전이 그 전라도 쪽으로 가던 이 교통의 열중지가 되다 보니까 그 금산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논산시에 들어가는 면들 지금 그 군대 자식들 손주들 군대 보낼 때 노산훈련소 보내는 그 있죠. 저는 전방에서 생활해가지고 연문가 하는 데 있죠. 거기에 익산하고 경계지점이었는데 거기에 면이 지금은 영문으로 통합이 됐는데 면이 한 3개하고 이중역회가 한 5개 정도가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 논산군으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울진은 어찌됐든 간에 예전에는 강원도 삼척 대도 호부 울진현이었고 그 밑에 있는 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해도 강원도 평해군이었어요. 평해가 더 컸습니다. 근데 두 개를 합쳐갖고 지금 울진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경상도로 되어 있고 강원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울릉도는 울진현의 부속선인데 독토는 울릉도의 부속선이고 울릉도는 강원도 울진현의 부속선이었다. 울진현은 삼척 대도부가 관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수토사를 그 번갈아가면서 보냈어요. 한 번은 삼척 영작, 삼척 첨사라고 하면은 삼척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삼척 부사는 그 문관이지만은 삼척 첨사는 무관이에요. 무관이 종사품의 종사. 삼척 영장이라고 하는데 삼척 포영이 있거든요. 수군. 거기에 장이 삼척을 다스리고 했는데 이 삼척 영장, 삼척 첨사를 울릉도의 수토사로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울진에 있는 옛날에 평해였죠. 평해의 월성포에 있는 월성만호를 거기에 수토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보내요. 과거에 강원도 관할이었기 때문에 강원도 삼척 대도부에서 이걸 통제했다. 이게 독도입니다. 아마 하반기에 독도 탐방을 가실 텐데요. 앞에 보이는 게 이게 동도고 뒤에 보이는 게 서도예요. 서도는 한 168m 되고
동도는 98.7m 나입니다. 98m. 근데 동도가 위에 평평해요. 그래서 거기에 등대가 좀 하얀 건물이죠. 등대고, 요거 해경에 숲사하고 초수가 들려요.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오면은 배가 여기다가 정박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한 10분에서 한 20분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한 20분. 사진만 찍고 그냥 예. 대한민국 만세 한번 하고 돌아오고. 저희들은 가면 요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1시간 정도 머물다 오는데, 하여튼 이번에 하반기에 독도 탐방 가시면은 평화원을 타면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근데 요 섬이 크기가 되게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 섬이 조그만해요. 울산의 경기장이, 월드컵 경기장이 이름이 뭡니까? 문수 경기장 하나만한 게 서도, 또 문수 경기장 하나만한 게 동도. 그래서 축구장 두 개. 문 밑에 잠긴 거는 울릉도가 더 크다 하는데. 높이, 배수단 높이죠. 비슷해. 높이가 2,000m.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해상을 그리면 그렇지, 해상을. 독도는 이게 2,000m, 2,000. 백두산이. 이것도 2,000m 가깝게 돼요. 근데 요 덩치가 약간 더 클 겁니다. 그리고 독도가 국토의 막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화산섬이 3개 있잖아요. 제주도, 울릉도, 독도인데 가장 먼저 생긴 게 독도입니다. 450만 년. 그 다음에 생긴 게 울릉도입니다. 230만 년. 그 다음에 생긴 게 제주도 120만 년. 근데 제주도는 늦게 생겼기 때문에 분화구가 있잖아요. 백록담이나 물이 조금밖에 없지만. 그리고 울릉도도 분화구가 나리분지인데 물이 쭉쭉쭉 빠져요. 그리고 독도도 분화구가 있는데 천장구를 분화구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 분화구가 아니고, 여기 보이는 거는 외륜산 중에 일부 꼭대기 두 군데만 보입니다. 분화구는 여기에서 북동방향 한 3km 지점에 바다에 있대요. 그래서 국토의 막내 이렇게 하는데, 얘가 제 형입니다. 생성 경제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살만한 여건이 안 돼요. 요거 보이는 요게 엄연숙사입니다. 과거에 최정덕 씨가 가서 1981년부터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사신 거는 1960년대부터 들어가요. 61년부터 들어가 사시다가 거의 한 25년 이상을 여기서 경제 생활을 했어요. 고기를 잡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민등록 옮긴 게 1981년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신 게 1987년이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용해서 선원으로 데리고 있던 김성도 씨하고 부인인 김신열 씨 부부가 1990년 정도부터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최정덕 씨 그 사위입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조중기라고 딸인 그 막내딸 최경숙 씨의 남편. 근데 원래 동해가 고향인데 이 사람들도 주민등록 오고 있었어요. 한 2, 3년 삽니다. 그리고 이제 김선도 씨 부부가 계속 살다가 1918년인가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몸이 안 좋아하고 몇 개월 있다가 육지로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울진에 둘째 딸 집에서 아마 돌아가셨나. 하여튼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는 최경숙 씨 부부가 아마 여기 들어가 살 것 같은데, 과거에 김선도 씨가 이 사태에 최정덕 씨 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양가 사이에 분란이 심했어요. 서로 막 헐뜯고 법적으로 소송을 막 걸고 해가지고 지금은 또 계속 그 김선도 씨 딸
김진아, 그 다음에 최종덕 씨 딸 재영석 씨하고 계속 법적인 어떤 그런 토속이 덜 끝났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여기 자기들이 거짓했다라는 건데, 근데 최종덕 씨는 여기 기록을 다 남겼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김성도 씨는 의외로 좀 사람이 약간 학식도 별로 없고 술 잘 마시고 무대 보고 하여튼 뭐 그런 분인데, 결과적으로 이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의장 관리를 지금 최경숙 씨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빨리 이게 정상화돼갖고 독특 사람을 살았으면 한 시간이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 예, 예. 네. 자료분도 안 좀.